우리나라가 좀 확진자 증가 속도가 주춤해진 거 사실인데 맞아요. 갑자기 뭐 1000명, 2000명 단위의 확진자가 또 갑자기 발생해요. 그러면 또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더 추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로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쨌든 종식이 되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끝나면 문제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네. 움푹 패일 때마다 그때그때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거죠. 이거를 이제 중국 정책에 비유를 하자면 네. 이걸 역주기 정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제 전망편입니다. 자, 그래서 실장님 생각했을 때 네. 그 코스피 기준 했을 때 네. 정말 저점을 생각하면 네. 어디까지 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대략. 아, 그거는요. 네. 그 코스피라는 그 지수 자체는 네. 지금 1700대입니다. 네. 하한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거는 하한점이 없는 거예요. 특히 주가 지수라는 것은 네. 심리 지표예요. 맞아. 3개월에서 6개월에 선행하는 그런 심리 지표예요. 그렇죠. 기업 실적이 실제 나오기도 전엔 발생하는 투자 심리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아, 뭐 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0이면 대한민국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어디까지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얘기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증가 속도가, 확진자 증가 속도가 주춤해진 거 사실인데 맞아요. 갑자기 뭐 1000명, 2000명 단위의 확진자가 또 어느 종교 집단이든 어떤 교육시설이든 으로부터 뭐 갑자기 발생해요. 그러면 또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더 추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로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건데 전쟁이나 산불이 일어났어요 이미. 그러면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이 얼마일 것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얼마일 것이다 라는 것을 추산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떨어지고 어떤 게 될 건지 나름대로 전망하기가 좋은데 코로나19는 아, 얼마라고 누구든 추산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락세를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한점이 없는 거고 상한점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런 관점에서 네. 저는 사실 이 코로나가 네. 이런 벌어진 사건 중에 정말 위험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확진자가 어쨌든 줄어들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이 입국 제한이 된 곳이 136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입국 제한, 사람이 가는 게 정지가 걸려버리면 네. 당연히 물품이 가는 것들도 네.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죠. 네. 그로 인한 여파는 좀 없나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까 제가 중국과의 관계를 네.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 다음 하나가 바로 수출 경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가 그냥 종식이 될지라도 다른 여러 국들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면 그러니까. 그들의 수요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재 소비도 줄지만 제조업 자체가 가동률이 줄어들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네.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수출량에서 완제품, 소비재에 해당하는 비중이 15% 정도 됩니다. 나머지 85%는 중간재 산업재예요. 네. 우리나라는 중간재 산업재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부품을 수출해서 거기서 제조 공정을 거쳐서 그 나라에서 소비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결국 이런 산업재와 중간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물론 완제품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죠. 여기서 완제품이란 뭐 휴대폰 같은, 갤럭시 같은 거. 그렇죠.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이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수출 경로가 상당 부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국제 유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 이게 국제 유가가 왜 하락했다 다시 급등하기도 하지만 네. 급등한 이유는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네. 원유의 비축, 전략적 비축을 해두겠다 네. 하면서 이제 원유를 적조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요가 다시 급등하면서 유가가 오른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국제 유가가 급락했는데 네. 저는 이제 국제 유가 전망은 EIA, 네. 세라라는 기구가 있어요. 네. 오펙이라는 기구가 있듯이 네. 이런 기구들의 전망치를 주로 의존을 하는데 네. 2분기까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분기까지 하락한다는 이 전제도 네. 코로나19 사태가 어쨌든 1분기 정도의 고점을 찍고
2분기 언저리에는 종식이 된다는 전망하에서 2분기의 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 그 가정이 달라지면 또 이들의 전망치도 바뀌겠죠. 네. 어쨌든 이들의 전망치에 따르면 2분기 저점을 찍는 거. 이게 뭐냐면 수요가 부진해지니까 물론 오펙 감산 합의 그 오펙 플러스라는 그러니까 오펙 회원국이 있고 러시아와 같은 오펙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같이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를 해야 되는데 감산을 안 한대요. 유가가 떨어지면 감산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초코파이만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야. 근데 초코파이를 100원짜리를 100개 팔아서 우리 가정을 유지하는 가정이야. 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100개 팔면 10,000원이라는 매출이 발생하죠. 네. 그걸로 우리 가정이 움직여요. 네. 근데 만약에 초코파이 가격이 100원에서 5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빨리 200개 팔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감산 합의에 도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감산 합의에 도출할 수 없으니까 증산한다 이거죠. 유가가 떨어지니까. 네. 근데 감산 합의에 도출을 하면 그래도 수요가 주는 만큼 공급을 안 해버리면 되니까. 네. 그러면 가격이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들 나라 입장에서. 네. 근데 그 감산 합의가 도출 안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원유 수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네. 글로벌리 이 수출 수요, 생산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미중 무역 분쟁은 코로나19에 비하면 악이었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3월에 바이러스가 진압된다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네. 실무 경기가 개선이 되겠죠. 네. 그렇죠. 급반등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의 반등 가능성이 뭔가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또 하셨던 것 같은데.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하다가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영양제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컨디션을 원래 자리로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컨디션이 그 전점만큼 돌아오긴 어렵겠죠. 시간이 걸리겠네. 네, 그런 것은 있어요. 전 레벨이 이렇게 연결되다가 움푹 한번 패이고 나면 그 전까지는 못 돌아오는 이 정도로 약간 이런 느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할 시간 같은 것들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중국 정책에 비유를 하자면 네. 이걸 역주기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주기가 있을 텐데 네. 예를 들면 수출이 급락해요. 그럼 위안화 가치를 막 떨어뜨려요. 특히 미국이 관세를 이만큼 25% 때린대요. 네. 그럼 위안화 가치를 예를 들어서 25% 절상해 버리면 네. 이 관세가 부과된 가격, 교육 조건에 아무런 차질이 없어져요. 이게 역주기 정책이에요. 네. 네. 되게 재밌죠? 네. 또 예를 들면 소비가 너무 미진해. 네. 그러면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줘요. 그러면 소비가 더 증진되겠죠. 그렇죠. 기업들이 투자를 정말 안 해요.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요. 이렇게 진행하는 기업들한테 법인세 감면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네. 이걸 역주기 정책이라고 해요. 경제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네. 움푹 패일 때마다 그때그때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주는 거군요. 그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양회가 연기됐다가 양회가 곧 있을 겁니다. 중국 양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회가 있게 되면 정말 중국 경제를 어떻게 대규모 부양을 시킬 것인가 네. 라는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그 나름대로의 큰 선명한 방향성은 나왔어요. 네. 나왔지만 양회가 이행되면 자연스럽게 그 구체적인 발표를 할 텐데 그 대표적인 얘기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예요. 뭐냐면 중국 경제가 2019년이 6.1%예요. 경제 성장률. 네. 지금 성장 많이 하고 있네요. 중국 경제 굉장하죠. 와. 우리나라 거의 한 2.5배 정도 되네요. 그렇죠. 말씀드리면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네. 원래 이 평균 세계 경제 성장률의 평균치가 대략 한 2에서 3 되니까 네.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있는 나라라고 보면 좋겠고요. 근데 신흥국들의 성장률은 한 5 이상 정도, 그쵸. 4 이상. 네. 그리고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거의 뭐 1% 정도. 미국은 몇 퍼센트? 미국은 2대예요. 예, 2.5, 2.4, 2.3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로서는 굉장한 성장 속도인 거예요. 그쵸. 엄청난 선두주자니까. 그렇죠. GDP 자체가 규모가 크니까. 일본은 작년이 0%대였는데 올해가 1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도쿄올림픽의 취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거는 누구도 모르지만 맞아요. 그런 것들로 탄력을 잃을 수 있어요. 다시 제자리로. 그리고 유로존은 이제 0%대예요. 성장률의 레벨이 굉장히 더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6%대라는 거는 그냥 그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 작년에 우리나라의 모습과 동네를 그려도 돼요. 네. 이 마포 이 동네의 모습과 네. 내년에 마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겠죠. 네. 근데 얼마나 달라질까?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이미 발달됐으니까. 이미 다 빌딩이 꽉 차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완전히 맨 땅인 나라면 집 2개만 들어서도 그 레벨이 훨씬 높아진 거잖아요. 자산 가치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도국들은 네.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높은 거예요. 네. 중국 경제 얘기하다가 네. 중국 경제가 좋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차이나로 근데 돌아옵시다.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중국 경제 성장률이 6.1%였어요. 네. 네. 그리고 2020년 경제 성장률이 작년 10월에 전망한 값이 5.8%. 그리고 올해 1월에 전망한 값이 6.0%. 오히려 상향 조정했죠. 네. 왜 상향 조정했을까요? 올해 1월 들어서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서 네. 중국 경제에 약 2%포인트만큼의 0.2%포인트만큼의 상승 압력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인 거 IMF가 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G20 회담이 있었을 때 네. 중국 경제 성장률을 6.0에서 5.6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네. 긴급 기자회견 했지만 네. 여기서 숫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아까 세계 경제 성장률도 네. 작년보다만 안 된다 이렇게 했지 구체적인 숫자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쵸. 정식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중국 경제 성장률도 그 톤을 제가 들여다보면 이건 제 사견입니다. 근데 그 IMF 총재가 기자회견한 그 이야기를 톤을 제가 들여다보면 약간 느낌이 뭐 한 5.12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하향 조정하는 거죠. 중국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양회를 이제 하게 되면 그때 국가 전략들을 발표를 할 텐데 그러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발표할 겁니다.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아까 역주기 정책, 움푹페이잖아요. 지금 IMF가 하향 조정했듯이 1%포인트만큼 하향 조정되는 느낌이잖아요. 이 코로나19의 그 영향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큼을 상쇄시키기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하겠죠. 작동시키겠죠. 네.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예요. 그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종식된과 동시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들이 막 나올 텐데 마치 우리나라도 상반기 내에 인프라 투자 다 땡겨서 하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1분기에 너무 꺼지니까 수혈을 하는 거군요. 그쵸. 그때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기업들의 이제 생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주로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메꾸겠다는 거예요. 소위 역주기 정책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중국발 건설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나니까 대형 건설 기계 수주 같은 게 크게 늘어요. 우리나라에도 영향 미치겠네요. 그렇죠. 도로 발주 사업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할 만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에게 수혜가 될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든 종식이 되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끝나면 나름의 V자 반등이 있어요. 다만 그 전 고점만큼은 가기가 어렵겠죠. 1분기에 끝난다 가정했을 때 1분기는 움푹패요. 대신에 2분기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3, 4분기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 이거는 사스 사태 때도 그랬고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어요. 그런 시점에 급등하는 그런 종목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급등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건설 기계 수요라든가 토목 투자와 관련된 여러 건설사들 이들이 이제 수주를 해냄과 동시에 상당한 이슈들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죠. 이 밖에도 여러 투자 대상들이 있습니다.